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홍콩의 영자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4월 20일자 뉴스에서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 침공전쟁을 벌이려는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서방 세계 국가들의 무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격월간 학술지 현대방어 기술에 게재되는 논문을 인용해 F-35는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으며 첨단 전자전 장비까지 갖춰 중국의 방공망이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분석했는데요. 중국 방공부대가 연구에 직접 참여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F-35는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구간에서 F-12A 랩터보다 더 위협적이며 더 유능한 전투기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괌과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F-35 수백 대가 날아올라 중국 동부전구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지휘소를 초토화시킬 경우 중국은 대만 침공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이런 F-35의 공군 버전인 F-35A만 총 105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와 달리 일본은 F-35의 공식적인 아시아 북태평양 지역 정비 및 업그레이드 거점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인데요. 덕분에 일본은 F-35를 정비하고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 미국까지 기체를 보낼 필요 없이 자국 내 기체 최종 조립 및 검수, 파코 공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에서는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을 개조한 경항공모함과 함께 항모 전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함재 전투기로 단거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42기 도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 운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9년 11월 마게시마라는 섬을 매입했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F-35 운용국으로 올라섰는데요. 경항모로 개조된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은 만재 배수량이 27,000톤에 이르며 경항모로 운용될 경우 11개의 F-35B를 운용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이즈모급 경항모를 운용하게 된 이유는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난세이제도 주변에 통상 이착륙기가 운용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항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F-35B는 동체 중앙의 리프트 팬이 워낙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에 기관포를 동체에 내장하지 못해 포드 형식으로 운용해야 하며 내부 무장창의 폭장량도 줄어들어 A형과 C형의 절반인 1000파운드급 항공폭탄 2발밖에 탑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활주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전략적인 다양성을 확보 가능하며 거의 최초로 동맹국 간의 항공모함들이 F-35B 함재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DJ 전투기들은 개량을 통해 한국의 F-15K 전투기와 동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우리 공군의 F-15K와 같은 AN/APG-63 버전 1 A사 레이더와 함께 통합 전자 시스템인 IEWS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이 개발한 AAM-4 90구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적을 격추시키는 BVR 교전 능력을 갖췄고 헬멧을 쓸 경우 고개만 돌리면 락온이 되는 JHMCS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일본제 단거리 AAM-5 공사식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연동되어 우리 F-15K처럼 고기축선 밖 요격이 가능해졌고 JMSIP 사업을 통해 개량된 총 102대의 F-15J 기체들이 F-15K와 대등한 작전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체들 중 68개의 단자기들이 2028년 12월까지 미 공군 F-15EX 이글2 사양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량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LRASM 스텔스 대함 순항 미사일의 통합은 포기해야 했지만 강력한 이파스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F-15EX 이글2의 가장 큰 특징인 최강의 폭장량을 갖추게 될 예정이라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해 공군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량이 완료되면 항공자위대는 MSIP 개량을 거친 F-15MJ 전투기 101대와 F-15EX와 동급인 JSI 개량을 거친 F-15JSI 기체를 68대 운용해 총 169대의 F-15 전투기를 운용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자국 SF 애니메이션에서나 등장할 법한 매우 독특한 파란색 계열의 도장을 갖춘 F-2 전투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상자위대를 지원해 적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 전력이 매우 독보적으로 뛰어난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일본의 자위대가 전수방어 전략에 따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적군이 해안에 상륙하기 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우여곡절 끝에 함께 개발해낸 F-2 전투기는 대함 전용 지원기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공대함, 공대공 BVR전, 공대지 타격 모두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로 개량되었고 최근에는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자 이를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제 F-16 전투기를 모체로 개발된 일본의 F-2 전투기는 원본에 비해 동체 및 주익 면적이 25% 정도 넓어져 비행 성능이 좋아졌고 당시의 최신형 F-16CD 블록 40-42보다 더 고성능 전자장비가 탑재되었는데요. 전투기로서는 처음으로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한 일체 성형 기술이 시도된 성공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569억엔이나 하는 엄청난 도입 가격에도 과감히 2767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했고,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엄청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잉 767-200ER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767의 CC2E 데이터 처리 컴퓨터는 당시 미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였던 E3에 비해 5배나 되는 능력이 있었고, 4명 이상의 승무원을 필요로 하는 E3와 달리 E767은 2명의 조종사만 필요했는데요. E767의 AN/APY-2 레이더는 E3 초기형의 AN/APY-1보다 더욱 빠르게 회전하며 더욱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상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능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E3나 E737보다 더 높은 작전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체가 큰 만큼 실내가 넓어 쾌적하고 편의시설도 있기에 다른 조기경보 통제기들에 비해 임무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데요. 19명의 항공통제사가 9시간 내외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공중급유를 통해 작전을 더 지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3 초기형에 비해 E767은 통제사가 해야 하는 일을 60% 정도나 줄여준다는데요. E767은 14개에서 16개의 콘솔을 탑재해 10개 정도의 콘솔을 탑재하는 E737보다 한 번에 더 많은 항공기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공군의 E737 PSI가 더 최신 기체인 만큼 더 발전된 센서와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들에서 운용하는 함재 조기경보 통제기인 E2D 호크아이를 지상 발진 형식으로 6대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총 18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E2C 조기경보 통제기 또한 13개에 달해 확실히 탐지 정찰 부분과 해군력 부분에서는 아시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E2 조기경보 통제기는 E3나 E737 같은 조기경보기에 비해 파장이 긴 UHF 밴드 전파 레이더를 사용하기에 지상에서는 관측에 제약이 따르지만 바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E2D의 경우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에 쓰이는 UHF 밴드 레이더 전파를 사용하기에 인핸스드 트래킹 섹터 모드를 통해 출력을 높일 경우 적 스텔스 전투기들마저 제한적으로 감지해내는 특성을 지녔는데요. E2는 기체 크기가 작은 만큼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들보다 관제 능력은 떨어지지만 대신 해군 함대 전체의 교전 능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합동 교전 능력 CC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공중에서 적의 위협을 조기경보하기에 함정에서는 볼 수 없는 수평선 넘어 저고도의 시스키밍 대함미사일 등을 사전에 요격할 수 있는 방공 능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E2D 조기경보기 또한 CC 체계를 탑재하기에 해상 자위대 구축함들과의 연동으로 매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듯합니다. 현대전을 수행하는 공군에게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는 공중급유기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데요. 민항기와 달리 연료가 부족할 때 적당히 가까운 기착지에서 재급유 받는 일을 보안작전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폭기들이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을 실행할 때도 작전 반경이 적 방공망 범위 내에 아슬아슬하게 포함될 경우 폭격 직후에 적 방공망을 벗어나자마자 공중급유를 받고 빠져나와야 하는데요. 전술기들은 이륙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만 넣어 이륙한 다음 공중에서 추가 급유를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 채 적진으로 향할 수 있게 되며 최대 작전 반경이 훨씬 넓어집니다. 전술기들은 교전을 시작할 때 보조 연료 탱크에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든 과감하게 보조 연료 탱크를 버리는데, 당연히 이럴 경우 교전 후 연료가 부족할 우려가 커집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교전 시에도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일본은 KC-767J 공중급유기를 4대 보유하고 있으며, KC-46 공중급유기 또한 현재는 3대를 보유 중이고, KC-130H 공중급유기 또한 보유 중입니다. 이 중 KC-46의 경우 총 15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KC-46 공중급유기의 경우 리모트 컨트롤을 담당하는 RVS 문제와 급유 중 붐에 의한 손상 문제, 저속기들의 급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보잉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EC-1 광역전자전 훈련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으며, YS-11EA, YS-11EB 전자정찰기를 총 10기 운용해오다 2021년 퇴역시켰습니다. 전자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무슨 수를 써서든 적국의 전파 정보와 관련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자위대는 퇴역한 YS-11EA B 전자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거대한 C2 수송기를 개조한 RC2 전자정보 수집기를 2대 운용 중이며, 이를 앞으로 4대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EC2 원격 지원 전자 교란기를 4대 도입해 본격적으로 적 목표물에 전자전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공자위대가 새로 도입할 광역 전자전 공격기인 EC2는 데이터 링크 방해 기술 등을 탑재하고 있어 주로 적 항공기와 레이더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응해 고출력 전자파를 발산하고 GPS 신호를 재밍해 적국의 대지 순항 미사일 및 탄도 미사일까지 교란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RC2 기체는 C2 수송기의 개발 문제로 인해 계속 도입이 지연되어 왔지만 2018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RC2의 확보도 시작되었고, EC2의 경우 첫 기체가 2026년에 첫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여러 고정식 조기 경계 관제 레이더들과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최근 일본과 큰 군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항공자위대는 JFPS-2 레이더를 3대, JFPS-4 레이더를 6대 배치했고, 이 외에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BMD 능력을 갖춘 JFPS-3 레이더와 JFPS-5 레이더, JFPS-7 레이더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한 저고도의 탐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 정상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적국의 각종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팩3 MSE 방공 시스템을 24포대 배치하고 있으며 81식 단거리 방공 유도탄을 17포대,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는 11식 기지 방공 유도탄을 13포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뛰어난 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여주는데, 과거 걸프전에서 미군이 사용해 수많은 스커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해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구형 패트리어트 팩2조차 러시아가 절대 막을 수 없다 강조했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해서 요격하고 있습니다. 팩3 MSE는 이런 패트리어트의 가장 최신 개량형인 만큼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